조선 최고의 과학 기기로 꼽히는 장영실의 자경루는 없다. 물시계 부분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시보 장치가 지금 이제 멸실된 상태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조선 최초의 디지털 시계 자경루. 570여 년 만에 자경루가 복원돼 그 정확한 원리가 밝혀졌다. 디지털로 만드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 시대에 전혀 없던 획기적인 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요 사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근데 그 실록에 쓰여 있는 글자 수로는 이게 짐작이 참 힘들었어요. 세종의 애민 사상이 깃든 자경루. 그러나 조선의 시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의 동력을 이용한 혼천시계는 동서양에서도 유일무이한 독창적인 시계였다. 서양과 또 중국 또 일본에도 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것은 첨단 과학이자 끊임없이 개량하고 발전시킨 기술의 진보였다. 세계적인 수준의 시계 과학의 꽃을 피우며 정확한 시간을 백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조선의 놀라운 시계 문화. 시간을 통해 나라를 다스린 그 지혜를 배워본다. 덕수궁 광명문 아래 자리한 자경루.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문양과 물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홈이 궁중에서 사용한 물시계였음을 보여주는 이 유물은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자경루다. 자경루는 물로 시간을 재는 시계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시간을 재고 그 구조가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이 자경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가 아니다. 중종 36년인 1536년에 경복궁 보루각에 있는 자경루를 복제하여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계속 그 창경궁에서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경복궁에서 한 30년 동안 사용을 한 이후에 1895년에 그 임무를 끝냈습니다. 조선에서는 3번 자경루가 만들어졌었다. 처음 만들어진 장영실의 자경루는 경복궁에, 중종 때 만들어진 자경루는 창덕궁에 놓였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영실의 자경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이후 광해군이 창덕궁의 자경루를 개수하여 사용했으나 일제강점기 때 덕수궁으로 옮겨지면서 지금과 같이 일부만 남게 되었다. 자경루는 과연 어떤 시기였을까? 현대의 과학자들에게 자경루는 오랜 숙제였다. 남겨진 자경루의 일부와 문헌의 근거에 이뤄진 연구를 보면 자경루는 확실히 그 모양과 기능 면에서 혁신적인 시계였다. 예전의 물시계는 대개 연속적으로 흘러가서 눈으로 보는 시계였는데 그걸 반목장치라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아날로그 타입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 시대에 없는 획기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아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물시계 장치입니다. 조선의 디지털 시계였던 자경루. 500여 년 전 어떻게 이런 시계가 가능한 것이었을까?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물시계를 사용해왔다. 4개의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이 물시계는 신라 때의 것으로 삼국시대에는 물시계를 강루 또는 누각이라 불렀다. 성도강 17년 여름 6월 누각을 만들었다는 등의 여러 기록들이 삼국사기와 일본 서기에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라든가 일본의 경우에 이 누각의 경우를 따져보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누각 박사의 수가 1인 내지 2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경우 6인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누각전에 배속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신라의 이 누각이 중국과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아주 활성화되어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로부터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중히 여겼던 신라 사람들. 고증을 거쳐 재현해 놓은 물시계를 보면 4개의 물통을 타고 흘러내린 물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물시계의 구조는 단순하다. 흘러내린 물을 받는 물통에는 미리 부표를 설치해 놓았다. 물이 차오름에 따라 설치해 놓은 부표가 떠오르게 되고 부표에 새긴 잣대의 눈금으로 시간을 읽는 방식이었다. 잣대에는 시간의 단위가 새겨져 있고 이를 지키던 사람들이 눈금을 읽었다. 이런 물시계가 고려를 거쳐 조선 초까지 사용되었는데 그러나 문제가 많았다. 잣대가 부력으로 인해서 떠오르게 되면서 눈금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 눈금이 이게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이 항상 지켜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시간을 측정해야 했기에 담당자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시간을 놓치기 일쑤였다. 이에 시간을 측정하던 간원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 나선 것이 세종대왕이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이 장영실에게 시간에 따라 스스로 알리게 하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도록 하여라 명하였다.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시계. 일찍이 조선에는 없던 자동시계였다. 장영실은 이를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 디지털이 된 시계가 나왔던 것은 아랍 시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장영실 씨가 7대조가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우리나라에서 벼슬 한 분의 자제니까 아랍하고도 관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지식이 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문화의 연결고리에서도 독특한 면이 있죠. 물시계는 처음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나타났다. BC 3세기경 인형을 움직여서 시간을 알리는 자동 물시계가 처음 등장했고 13세기 아라비아에서는 종으로 시간을 알리는 코끼리 모양의 자동 물시계가 제작되었다. 장영실이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지만 자경루를 기록한 보루각계에는 내부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자동장치의 원리는 오랫동안 미스테리였다. 남문현 교수는 20년이 넘게 자경루를 연구해오며 복원에 앞장서왔다. 그가 복원 과정에서 가장 애를 먹은 것은 문엄말을 가지고 구조를 도면화하는 일이었다. 이 한문하는 분들이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도면이 없어요. 그거는 도면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복원하려면은 우선 도면을 이제 그려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기구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이제 이렇게 말로만 돼 있기 때문에 막 그거를 이제 번역하느라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공학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번역을 했죠. 번역을 했는데 공학자의 시각으로 실록을 번역하는 것만도 3년이 걸렸다. 남문현 교수는 실물에서 도면을 얻는 것이 아닌 기록에서 도면을 만드는 방식으로 거꾸로 작업을 진행했다. 즉 시간을 알리기까지 자동장치에 대한 논리 회로를 먼저 구조화하고 이를 실물화한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570여 년 만에 장영실의 자경루가 복원됐다. 자경루는 물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 부분과
측정된 시간을 자동 신호로 바꿔주는 중간의 방목 부분, 그리고 이 신호를 받아 세 개의 인형이 종과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15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자경루의 작동 원리를 밝히기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조선의 자동 물시계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복원에는 기계공학자를 비롯해 유기장, 목수장인 등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문헌 고증에서부터 설계, 부품 조립, 작동 실험 등 숱한 실험과 실패 끝에 거둔 성과였다. 그렇다면 자경루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게 될까? 먼저 자경루는 물을 흘려보내는 파수호 3개가 계단식으로 위치하고 물을 받는 수수호 2개가 설치되어 시간을 측정했다. 파수호로부터 일정하게 그 수수호로 물이 일정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부표가 있어요. 근데 그 눈금을 새겨있는 그 부표가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표 위에서 불에기 위해서 일정하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방목에 설치해둔 여기 작은 구슬이 이 연잎을 갖고 있는 이런 동통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떨어진 것은 구슬은 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경점 장치라든가 15 장치로 흘러가서 일정한 시간이 측정되면 수수호와 연결된 방목에서 쇠구슬이 떨어지게 되고 이 구슬이 나무판의 작은 통로를 따라 흘러가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각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물통이 왜 여러 개인지 의문은 여전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제작진은 학생들의 자경루 실험을 통해서 세부적인 원리를 알아보기로 했다. 필연적으로, 왜냐면 소리만 들리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밤에반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경루와 관련된 문헌을 직접 해석하고 토론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을 공유하는 일이었다. 제사진 묵은. 그러면 그 자동으로 치는 장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 자동 시보 장치가 알기로는 아라비아에서 먼저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기술이 중국어로 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왔는데 일단 장영실이 중국과 아라비아를 탐사를 갔어요. 가서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문헌 고증에 이어 학생들은 자경루의 각 절차와 방법을 하나하나 구조화해 실험을 계획했다. 이렇게 연구해온 것이 10개월. 분야별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며 각자의 전문성도 살렸다. 인문계 학생들은 문헌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전통적인 과학 기술을 찾고 예술을 전공할 학생들은 모형을 그리고 작품화하면서 물시계 실험이 시작됐다. 아크릴판을 이용해 실제보다 작은 크기로 파수호와 수수호 모형의 수조를 만들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물시계의 핵심은 유속이다. 이는 파수호의 개수와 시간의 정확성과 연관된다. 그 원리와 비밀을 알기 위해 수조의 개수를 달리해 몇 차례에 걸쳐 물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학생들은 한 개의 수조만을 이용해 그 안에 물을 채우고 일정한 시간 동안 유출되는 물의 속도를 관찰했다. 유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면 메스 실린더에 채워지는 물의 양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는 3개의 수조를 계단식으로 설치하고 유출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했다. 이때 자경루처럼 맨 아래 수조의 벽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이 구멍은 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에 물을 빼는 퇴수로로서 수조 안의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앞에서의 실험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 메스 실린더에 물을 채워
유속의 변화량에 어떤 차이가 생겨나는지를 관찰했다. 두 가지 경우의 실험 결과에 따라 과거 물시계를 만든 과학자들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파수호를 만들어낸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험을 위해 학생들은 반복해서 물의 양을 측정했다. 파수호가 1개일 때와 3개일 때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88. 실험 결과 파수호가 1개였을 때 물이 줄어감에 따라 수압으로 인해 유량 변화의 폭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3개의 파수호를 통해 물을 흐르게 했을 때 유속의 변화가 큰 차이 없이 물이 거의 일정하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각을 하나 더 설치함으로써 오버플로우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약간은 진동하지만 직선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요. 오버플로우와 누각은 작용루가 시작용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복원된 작용루에서도 3개의 파수호를 일렬로 배열해 수압의 차를 줄이고 유속을 일정하게 했다. 그런데 수소원은 왜 2개인 걸까? 뽑아내는 시간 동안 시간을 못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재기 위해서 대개 수소로 2개를 만들어서 한 부분은 일단 쓰다가 낮에 해가 정남중할 때 그 물을 옮기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물이 소파수에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약간 다른 수소로 옮겨서 그때부터 시간 다시 재게 됩니다. 또한 복원의 과정에서 덕수궁에 놓인 작용루의 파수호의 위치가 틀리다는 중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게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실제는 대파수호, 중파수호 3개가 일렬로 배열이 돼야 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작용루를 옮기면서 2단으로 잘못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파수호의 배치가 3단의 일렬 구조일 때 유속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복원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다. 학생들이 또 다른 실험에 들어갔다. 작용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 15 원리를 밝히는 것으로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용루를 구현하고 실험을 거듭했다. 학생들은 작용루와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 현대식 기계 장치를 접목했다. 측정된 시간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목 부분을 자동 센서 장치로 대체한 것이다. 시간이 측정되면 자동 센서가 작동해 인형을 움직이게 했고 3개의 인형도 현대적인 로봇 인형으로 대체했다. 과거의 그런 책을 보면서 전통과학이라는 거에서 좀 어느 정도 무시를 했었어요. 현대과학보다 떨어지고 또 아예 그래봤자 고리타분한 그런 과학? 그런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따라 만들기 어려울 정도의 정교한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원형과 같은 복원은 아니지만 작용루의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은 흥미와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실제 쇠구슬을 이용한 자동화는 어떤 것일까? 복원된 작용루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인형이 놓인 15 부분이 복잡한 구조물들로 빼곡하다. 작용루 기술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지면서 종을 치고 내려와서 자기 누르는 그 힘으로 상대편 밑에 장치 반대편에 있는 인형을 들어 올려서 요 시를 알리는 신화 모양의 시신이 자신이 오신이 들어 올립니다. 요 사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근데 그 실록에 쓰여 있는 글자 수로는 이게 짐작이 참 힘들었어요. 자경루는 외국의 과학자들에게도 연구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내부의 복잡한 기계 시스템으로 인해 복원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정적이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그 보르각기 자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 실질적인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들이 부족해 메커니즘 일부에 대한 연구는 추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풀기 어려운 것은 당시의 복잡한 시법 때문이다. 당시 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를 기준으로 자, 축, 인, 묘, 진, 사 등의 12시간으로 나눴다. 그리고 다시 시를 2등분해 전반부는 초, 후반부는 정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지금의 24시간 개념과 같은 것으로 시마다 종을 울리는 것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해가 저물면 밤을 알리는 시간은 달랐다. 해가 저문 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을 오경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일경을 5점으로 나누었고 이런 식으로 밤을 25등분하는 5경 5점의 고대 시법을 따랐다. 이에 따라 밤에는 북과 징을 울렸는데 예를 들어 3경 1점이면 북이 3번, 징이 1번 울린다. 따라서 12시와 5경 5점에서 총 37개의 쇠구슬이 차례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증폭장치다. 작은 쇠구슬이 관을 타고 흐르다 지렛대를 이용해 더 큰 구슬을 밀어 떨어뜨려 그 힘으로 인형을 건드는 것이다. 안치대에 있던 큰 구슬, 위치 에너지가 훨씬 더 크죠. 큰 구슬을 굴려서 여러 가지 장치를 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그 연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슬이 큰 구슬이 됐으니까 에너지의 증폭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구슬이 지나가는 통로의 개폐 여부다. 이경일 경우 구슬이 1번, 2번 숟가락 모양의 지렛대를 건드리며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때 경사진 면으로 떨어지면서 통로를 열어주거나 닫히게 한다. 이는 다음 시간을 위한 것인데 3경일 경우 쇠구슬이 2경에서 막히지 않고 한 번 더 떨어져 신호를 내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점과 경점은 각각 통로를 달리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공이 떨어지고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신호를 또 줘야 되는데 앞에 떨어지고 나면 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떨어지면서 자기는 떨어지고 구멍을 닫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해가지고 그 신호의 작은 신호가 나중에 이 소리를 내는 신호들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 시기에 아마 가장 유니크한 부분일 끼고 다른 데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통로를 지나온 구슬에 인형을 쳐서 소리를 내고 12시의 경우에는 시가 적힌 팻말을 든 인형이 튀어나와 시간을 알린다. 단순하지만 15세기 과학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자경루의 탄생은 세종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종대왕릉에는 다양한 종류의 천문 기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세종은 시계를 통해 시제를 정비하고 역법을 정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 왕조가 굳건한 토대에 서면서
이제 모든 규례라든지 아니면 모든 법을 재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이 천명, 한우레이라는 현상을 정확하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서 세종 때 들어서 본격적으로 천체관측기기를 만들고 또한 한우레 때를 알아보는 시계를 본격적으로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의 시간이 필요했다. 간이는 행성이나 별의 위치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고 고도와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천문기기다. 그동안 조선은 중국에서 개발한 간이를 사용했으나 세종은 조선의 상황에 맞게 간이를 다시 개량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궁궐 내에는 천문을 관측하는 간이대가 설치되었고 서운관 관리들은 매일 밤 천문을 관찰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역설을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역설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시간도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자주 독립국가로서 우리 풍토, 우리 지리에 맞는 그런 시간을 갖다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후에 나온 것이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제 시간, 이제 밤낮의 길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이었던 간이대 사업의 결과물로 칠정산 내외편이 탄생했다.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한 조선의 독자적인 역법으로 보다 정확한 천문 관찰과 이에 적합한 인력을 제시하게 됐다. 인재를 고루 등용해 천문과 시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세종대왕. 축적된 기술은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 시계 과학사의 길이 남을 또 하나의 걸작을 탄생시키게 된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여기에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국보급의 혼천시계가 자리하고 있다. 추의 원리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천문시계로 서양의 자명종과 자동으로 종을 치는 자경루의 기술이 결합한 독창적인 과학기기다. 동양과 서양의 그 자동시계들의 그 중요한 그 특징들을 조화시킨 새로운 모델의 천문시계입니다. 그 창조성이 아주 높이 평가되는 천문시계인데 지금 서양과 또 중국 또 일본에도 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의 그 창제물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사가인 조지프 니덤은 그의 저술에서 혼천시계를 세계적인 유물로 극찬하며 그 원리에 대해 수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언급했다. 혼천시계는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추의 운동으로 움직이고 탈진 장치가 회전하면서 추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구조다. 작동 원리를 보면 추가 내려가면서 중심축을 회전시키고 이때 생긴 동력이 왼쪽으로는 천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혼천위를 운행한다. 주에서 나온 동력은 시간을 알리는 시패를 움직인다. 이때 12시의 15장치는 세종대 자경루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구슬이 떨어지고 타종장치로 보내져서 종을 울리게 된다.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자명종의 동력을 혼천위에 결합해 하루의 시간과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살폈다. 창의성과 기술의 진보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 혼천시계의 혼천위는 그 시계와 연결돼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천상의 운행을 할 수 있는 바로 실시간으로 천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운행이나 달의 운행이나 혹은 별자리들의 운행을 알 수가 있는데 혼천시계를 만든 것은 당시 관상감의 천문교수이자 유학자였던 송이영으로 혼천시계는 학술기관이었던 홍문관에 보내져 학자들의 연구용으로 사용됐다.
이처럼 왕조 대대로 천체의 움직임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왜 이리 중요했던 걸까? 명망 높은 그런 유학자들도 그래서 다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천상의 운행들을 이해하는 그것이 다른 학문의 기본이 됐었던 것이고, 또 제왕으로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정치를 하는 데에 예로부터 왕은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자였고, 특히 조선은 유교적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나라였다. 유가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서경에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농사지을 시간을 알려준다 하여 경천애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 즉 절기와 시간을 제때 알리는 것이 왕의 커다란 덕목이었다. 그래서 이제 관천수시라고 그랬어요. 관천수시. 하늘을 살펴서 때를, 농사는 때를 지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종 적기가 언제다, 뭐가 언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달력에도 그런 그 농사 달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에 넘어오게 되면은 모든 국가적인 행사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것이 유교적인 어떤 기본 이념과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정확한 시계를 측정하고 정확한 계절을 알아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시간을 정확히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시계를 측정해서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서 국가적인 권위를 세우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시간을 통일하고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은 백성이 왕을 존경하고 왕은 백성에게 믿음을 주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알렸을까? 먼저 국가 표준 시계인 자경루가 있었다. 1434년부터 1895년까지 자경루는 조선 시간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정확성을 위해 자경루는 매일 정오에 새롭게 시간을 교정했다. 이 시계는 자경루의 시각 교정에 사용되었던 일성 정시라고 합니다. 이 시계를 보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앞에 있는 줄과 뒤에 있는 줄이 두 줄의 그림자가 서로 일치하도록 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눈금을 읽게 되면 현재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시계를 이용해 하루 단위로 정확한 시간을 맞췄던 자경루는 날씨와 상관없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 365일 국가 표준 시계로 활약했다. 자경루에서 밤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를 들은 경복궁 문지기들이 문루 위에 있는 종을 쳤고, 종각에서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종을 쳐서 도성 곳곳에 울려 퍼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문이 열리고 닫혔고 백성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질서를 유지했다. 인정은 이제 새벽에 성문을 여는 시간이고, 종을 이제 세북을 33번을 종을 쳐서, 그 다음에 이제 파루는 이제 통행을 금지시키는 건데, 그것이 이제 28번을 쳐서 이렇게 통행을 이제 금지시키는 겁니다. 당시 동궐도를 보면 궁궐 내에 10곳 이상의 시계를 설치하여 왕을 중심으로 궁궐 내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업무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시계가 많지 않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제례가 행해지는 지역 등에는 시계가 설치됐다. 이때 사용된 것은 다양한 기능의 해시계였다. 그 당시에 만드는 해시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건 모든 국가적인 행사나 모든 일들이 이제 시간에 맞춰서 특히 정확하게 어느 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그 앙부일과하고 비슷한데, 물시계에서 해시계, 별시계 등 다양한 시계들이 제작되고 사용됐던 조선. 경로를 북극에서 투사시킨 거예요. 계절마다.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된 해시계는 시간은 물론이고 낮과 밤의 길이, 계절과 방위를 알 수 있었다. 빗금으로 생기는 그 방향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만들고 보기에 간편해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건 단지 그 중에서도 앙부일구는 세종시대부터 꾸준히 만들어진 대표적인 해시계다. 오목한 해시계의 한가운데 있는 영침의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세로선은 시간을,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낸다. 시간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해가 강렬한 낮 시간에 맞춰 실제 앙부일구로 시간을 재보기로 했다. 앙부일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앙부일구의 영침이 북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도록 지금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위를 설정하고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해시계. 세로선에 그어진 빗금이 두 칸을 움직이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한 칸이 대략 지금의 15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당시 조선 후기에는 96각법을 썼기 때문에 한 칸에는 15분 정도로 현재 시각으로 1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앙부일구에서 두 칸이 같다는 의미는 현재 시각으로 30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앙부일구는 하루가 96각으로 나눠져 눈금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인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해시계의 일종인 현주일구를 보면 96각이 아닌 100각으로 나눠져 눈금이 표시돼 있다. 시각법이 달라진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하루를 12시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0각으로 나눠 간격을 1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통 1각이 현재의 14.4분 정도가 되어 하루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지점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시언력이 들어오면서 하루를 96각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면 1각이 15분을 이루며 시와 각이 구분점이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전기에서 후기로 들어서면서 시간의 정확성을 더해갔던 조선의 시계. 적어도 15분 단위로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했고 시계도 해시계를 중심으로 더욱 널리 보급되었는데 지식인을 중심으로 소형 해시계가 등장하게 된다. 누구나 다 시계를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이 조선시대 때에 여러 그 학자들이 보면은 시간을 정확히 읽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때 시간을 읽기 위해서는 큰 시계 말고 작은 소형의 시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형의 시계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무나 쇠, 상아 등 재료도 다양한 휴대용 해시계들. 조선의 시계가 점점 대중들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점점 시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아마 더 가졌을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간이 옛날에 썼던 단순한 시간보다도 정확한 시간의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전체가 같은 시간에 써야 될 그런 표준시 개념도 그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가면 갈수록 시간에 대한 일반의 대중들이 전체가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점점 갈수록 아마도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해돋이의 명소인 정동진. 시계박물관이 위치한 이곳 바닷가에 대형 해시계가 등장해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단순히 장식용이 아닌 실제 시간 측정이 가능한 해시계다. 정동진 지역은 연간 수백만의 인파가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앙부일구라는 뛰어난 해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밀도를 자랑할 수 있는 볼만한 해시계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성에 맞춰서 커다란 해시계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해시계를 자리 잡게 됐습니다. 북극성을 향하고 있는 화살의 길이는 7m. 시판의 지름은 5m 25cm에 이른다. 과거 해시계를 만들었던 기술을 적용해 오랜 연구 끝에 제작한 것으로 오차가 30초밖에 나지 않을 만큼 정밀함을 자랑한다. 이 화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해시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라는 것은 늘 변치 않는, 북극성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치 않는 그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북극성은 중세의 그 선원들이 항해할 때 길잡이별로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 초단위로 움직이는 디지털 시대에 시계는 넘쳐나고 하나의 소모품이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저 그림자가 맺히는 자리에 하지만 자연에 순응하며 시간을 측정하고 시간의 중요성을 공유해가는 매개체였다는 점에서 과거 시계가 주었던 의미는 지금도 변함없이 중요하다. 그 시계를 통해서 천체 운행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옛날 선조들이 왜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사용했나 하는 어떤 시간의 중요성. 우리가 당시 시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사회, 문화, 과학, 하여간 모든 그런 경제와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그 직접적인 바로 그 기계죠. 이게 단순히 요즘에 우리가 그 시계하고는 상당히 관념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조선의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리고자 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웠던 자경루가 있었고, 백성의 일상에 파고든 해시계와 동서양 기술의 융합을 이룬 혼천시계가 있었다. 창조와 끊임없는 혁신의 아이콘인 500년 전 시계 과학기술. 그것은 시간의 문명을 열어간 조선의 토대이자 우리의 자부심이다.